2026년 1월 말 국제 금값이 온스당 5,500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 이 숫자를 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00달러대였던 금값이 2배 이상 뛴 건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주 뒤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금값은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쟁 나면 금이 오른다는 상식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거든요. 5월 현재 금값은 4,700달러 안팎, 최고가에서 약 15%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정이 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일까요? 그 답은 금값을 밀어올린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만 보입니다. 단기 가격이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금값을 구조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세계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연간 금 순매입량은 약 863톤이었어요. 직전 3년처럼 1,000톤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일부 중앙은행들이 매입 속도를 조절한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를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473톤과 비교해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역사적 평균의 2배에 가깝고 연간 기준으로 역대 4번째로 많은 양이에요. 중요한 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중앙은행들의 전략적 금 매입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금이 오를 것 같아서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2022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인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핵심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액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한 것이었어요. 러시아가 달러와 유로, 즉 서방 통화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준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는데 어느 날 국제 정세와 제재 판단에 따라 이 돈은 당분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 상황과 비슷해요. 내 입장에서는 자산인데 시스템 밖에서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 순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달러 자산은 사실상 미국의 허락 아래에서만 사용 가능한 자산이라는 것을요. 달러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국이 언제든 무기로 쓸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전 세계가 생생하게 목격한 셈이죠. 그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의 외환 보유액 대부분이 달러로 쌓여 있다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걸 하루아침에 동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지, 어떤 나라가 다음 제재 대상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 불안이 중앙은행들을 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반면 금은 달랐어요. 특히 자국 금고 안에 직접 보관하는 물리적 금은 해외 계좌의 숫자로 존재하는 달러 자산보다 동결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달러나 미국 국채는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자산이라 미국이 마음먹으면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요. 반면 자국 금고 안의 금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해외 기관에 맡겨둔 금까지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중남미 국가는 영국에 보관된 금을 돌려받지 못해 장기간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외환 보유액을 특정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 없이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산, 그게 금의 본질이에요. 수천 년 동안 문명이 바뀌고 제국이 흥망해도 금은 금이었습니다. 그 불변성이 지금 이 불안의 시대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사건 이후 국가 자산을 달러와 유로에서 위안화와 금으로 빠르게 전환했고 현재 금이 러시아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15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미국 국채 비중을 꾸준히 줄여왔고요. 폴란드 중앙은행은 2025년 한 해에만 100톤 이상을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550톤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인도, 터키,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닙니다. 각국이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 체계에서 어느 정도 독립하겠다는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IMF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25년 56%까지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20년 넘게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금이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적 압력이 더해집니다. 미국의 재정 상태예요. 미국 의회 예산처 CBO가 2026년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대중보유 연방부채는 2026년 현재 GDP 대비 101%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2036년에는 1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요.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부채와 이자 부담이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방 이자 비용은 2026년 1조 달러에서 2036년에는 2조 1천억 달러로 10년 안에 2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 데만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이 생기는 거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달러 가치도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에요.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 달러 자산과 달리 금은 그냥 금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금이 불리해요. 이자 없는 금보다 이자 받는 달러가 더 매력적이니까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거나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보다 낮아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환경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의 상대적 매력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이 정확히 그런 국면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금은 연간 상승률 약 64%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불안, 탈달러화 흐름, 미국 재정 불안, 낮아지는 실질금리,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입. 이 5가지 힘이 동시에 금을 밀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 어느 하나만 작동해도 금값에는 상승 압력이 되는데 지금은 5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금 투자를 결심했다면 방법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금에 투자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금과 수수료가 극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금값이 올라도 수익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레이스를 뛰는 거예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실물금, 금통장, KRX 금시장, 그리고 금 ETF예요. 가장 먼저 실물금, 흔히 골드바라고 하죠.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손에 쥐는 만족감이 있고 전쟁이나 금융 시스템 붕괴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가치가 유지된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줍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즉시 붙고 은행이나 판매점 수수료까지 더하면 구입 즉시 15% 안팎의 손실을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출발선이 마이너스 15m에서 시작하는 셈이에요. 금값이 15% 이상 올라야 겨우 본전이 되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보관도 문제입니다. 집에 두자니 분실이나 도난이 걱정되고 전문 금고를 빌리자니 비용이 또 들고요. 전쟁 대비용이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순수 투자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2번째는 금 통장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금 적립 계좌인데요. 돈을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되어 통장에 기록됩니다. 0.01g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 소액으로 시작하기 좋고 스마트폰 뱅킹으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처음 금 투자에 입문하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점이 명확합니다. 매매 차익의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고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약 1에서 2% 수준으로 제법 비쌉니다.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운용하면 이 비용이 상당히 누적돼요. 10년 동안 500만 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세금 차이만으로 200만 원 이상이 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KRX 금시장입니다.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 현물 시장으로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배당소득세도 없고 부가가치세도 없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예요. 수수료도 온라인 기준으로 0.2에서 0.3%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요.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고품질 금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다만 별도의 금현물 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실물로 출고하려면 1kg 단위로만 가능하며 그때는 부가세 10%가 붙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매매만 한다면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권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금 ETF입니다. ETF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인데요. 금값을 추종하는 ETF를 기존 증권 계좌에서 바로 살 수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주식 매매하듯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소액도 가능하고 유동성도 높아요. 국내에 상장된 금 현물 ETF들은 KRX 금시장 가격을 직접 추종하기 때문에 실물금에 가장 가깝게 움직입니다. 단점은 매매 차익의 15.4% 배당 소득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다만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이거나 이연할 수 있고요.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KRX 금시장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연금 자산으로 금에 투자하고 싶다면 금 ETF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금 효율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KRX 금시장, 편의성을 원한다면 금 ETF, 연금 계좌로 투자하고 싶다면 금 ETF를 절세 계좌에 담는 방식, 그리고 실물 보유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굳이 골드바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같은 금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10년 뒤 손에 쥐는 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솔직하게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을 사야 할 이유부터입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적 요인들, 탈달러화, 중앙은행 수요, 미국 재정 불안, 지정학 리스크는 단기에 해소될 성질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만들어져 온 구조적 변화거든요. 중앙은행들이 단기 가격 변동에 개의치 않고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은 수년간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공급은 연간 1에서 2% 내외로만 늘어나는 구조예요. 새로운 금광을 개발하는 데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자체가 금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인간의 심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할 때 몰려드는 자산이에요. 세상이 안정되면 잠시 잊히다가 전쟁이 터지거나 금융위기가 오거나 통화가 흔들리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금으로 달려갑니다. 지금처럼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어디서 다음 충격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이 수요가 꺼지지 않아요.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을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반면 지금 당장 금을 사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2025년에 이미 64%가 올랐고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시장은 당연히 금이 오를 거라고 봤어요.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인 금이 뛰는 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실제로 금값은 초반에 5,400달러대까지 잠깐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에 금값은 반대로 폭락했어요.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금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자산이 오히려 현금 조달 수단으로 전락한 거죠. 전쟁 발발 이후 금값은 10% 이상 하락하며 현재 4,700달러 안팎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금의 역설이에요. 금은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기 고점에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었다가 이런 조정을 만나면 심리적으로도 수익률로도 타격이 크거든요. 또한 미국-이란 협상이 진전되어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다면 단기적으로 금값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버티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 질서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시키는 완충제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금액에 연연하기보다 분할 매수, 즉 시간을 나눠서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구조적 상승에 올라탈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시기를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사실보다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사들이는 건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달러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지금 금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예요. 투자는 항상 자신의 상황과 판단에 맞게 결정하셔야 하고 어떤 자산도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금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자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지갑 안에,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어떤 자산인가 하고요. 현금은 편리합니다. 쓰기 쉽고 주고받기 쉽고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금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국가가 원하면 그 가치를 언제든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각각의 돈 한 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물가가 오르는 게 그 증거죠. 우리가 10년 전에 3,000원 하던 커피를 지금은 6,000원 주고 마시는 게 단순히 커피가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5,000년 이상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써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금은 아무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지구에 매장된 양이 한정되어 있고 채굴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어떤 정부도 어떤 중앙은행도 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 희소성이 수천 년 동안 금의 가치를 지켜온 거예요.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 오래된 지혜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국 진짜 위기 앞에서 인류는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이고 그 심리가 수천 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게 어쩌면 금의 가장 강력한 투자 근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자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고 배당을 주지 않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기업이 성장하면 가치가 커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금값이 2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도는 구간도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 시기에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치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특수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냉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드물었고 그런 시기마다 금은 예외 없이 주목받았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어요. 완벽하게 바닥에 사서 완벽하게 꼭지에 파는 사람은 신화 속에나 존재합니다. 현실의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맞는 비중을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시간, 지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금은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할 자산도 아니고 완전히 외면해야 할 자산도 아니에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지는 개인의 자산 규모, 나이, 현금 흐름,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요. 보수적으로는 5에서 10%,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10에서 15% 안팎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을 전 재산을 걸어야 할 자산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완충제로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금이 오르는 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나도 금이 빠지는 역설을 보셨다면 그 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보이실 거예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금값 차트를 보면서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 그 차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금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고민 중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